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보통 하고 있는 일을 물어볼 때 직업을 물어봅니다. 제 직업은 라디오 PD입니다. 버스, 택시, 운전기사님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 환경미화원에서부터 판사, 검사까지 정말 직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직업이라는 말보다 더 가깝게 와닿는데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날입니다. 땀을 흘리며 운전하시거나 저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는 직업이라는 말보다는 생업이라는 말이 더 와닿습니다. 이 무더위를 뚫고 생업을 지켜가는 분들께 속 시원한 방송 되겠습니다. 오늘은 빚에 휘청이는 대기업들 이야기 먼저 다룹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복권이 된 분양권 문제, 또 부동산 이슈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먹거리 책임지는 생생장바구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 8월 1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1개월 이상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못 갚을 때 은행에 연체를 한 비율이 2008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운, 조선업 등 취약업종 대출 부실은 현실화되어 있고 시중은행들은 대기업 여신을 줄줄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대기업들의 취약한 재무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그 문제점이 줄 파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고려대 김동헌 초빙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반적으로 가게에서는 집을 사거나 어떤 큰일이 있을 때 대출을 해서 그것들을 갚아나가고 혹은 연체가 생기고 할 수 있는데 이 대기업들의 연체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매달 한국은행이 은행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이 대출 태도를 조사를 합니다. 네. 예, 이걸 보면은 금년 2, 4분기, 3, 4분기에 계속 걸쳐가지고. 네. 대기업의 경우에는 위험은 훨씬 높아진 걸로 보고, 대출 태도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한 태도를, 그러니까 대출을 기피하는 태도가 네. 현저하게 지금 강화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험은 같이 높아지지만, 예, 지금 한국은행이 주는 정책금리가 이런 자금도 남아돌 만큼, 네. 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자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가 오는데 지금 은행들이 우산 뺏게 나섰고, 네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상대적으로도 지금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과거에는 가게가 이 기업보다 훨씬 연체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더 높은 역전된 상태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대기업 부채, 지금 부실기업 얘기도 화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연체율을 보시면은 그거는 굉장히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분모가 대출액이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는 계속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니까요. 네. 연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대기업은 대출을 안 해주니까 분모가 안 늘고 오히려 작년 하반기로 대출이 계속 줄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모가 줄으니까 이게 연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에서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예, 우리가 이건 시작이라고 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금년 3, 4분기에만 지금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이렇게 엄격해지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네. 예, 앞으로 이제 이것은 상당히 장기에 갈 거라는 거고요. 이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네. 이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 여신의 57%에서 은행에 따라서는 88%까지를 현재 정상으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죠. 이거를 이제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부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거라고 보면은 네. 이대로 계속 버틸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위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 은행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산 뺏기를 아마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염일전에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우산 뺏기 하는 데 대해서 여신 관리에 대해서 은행들이 굉장히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에 핵심이 있을 텐데요. 지금 STX발 이 최고 연체율 이 뉴스가 되고 있지만 앞서 사실은 대우조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은행들은 위험 등급으로 이 대출 여신을 판정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실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이라든지 여러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위원장도 한마디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조금 약간 언밸런스하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계속 대출의 위험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은행들은 그걸 줄이려고 하고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 은행이 줄이려고 하는 그 위험성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업 구조조정 얘기할 때는 여신관리 엄격하게 해라고 얘기하고. 네. 예, 정작 특정 기업들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신관리에 굉장히 신중해줬으면 좋겠다. 네. 최근에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세심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오면 정상기업도 살 수가 없죠. 네네. 예, 그런 무리한 이 우산 뺏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예, 기본적으로 은행이 왜냐하면 앞으로의 위험은 고사하고 지금 과거의 위험조차도 지금 말하자면 은행이 보호하고 있었던 걸 지금 내놓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위험할 거라는 것을 지금 우산을 뺏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의 은행들이 과보하고 있던 것을 지금 내놓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지금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자, 우산을 뺏으려는 은행들, 이 우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은행의 부실이라던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만큼 연체로 인한 어떤 은행 위험까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약간 전망을 해 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위험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위험한 거는 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수출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경기 부진 경기 상황에 연동이 돼 있을 거고요. 계속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가계대출이죠. 네. 예, 가계대출이고 그거는 결국 이제 부동산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고. 네.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거기에 가계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내년하고 2017년, 18년에 걸쳐서 이 신규 입주 주택이 한 70만 호가 쏟아집니다. 네. 예, 최근에 강남이나 일부 지역이 있어가지고 지금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조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과도하게 쏟아지면은 역전세난이 나고 역전세난이면 전세값이 떨어지고 네. 전세값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네. 예,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서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고 즐겼지만. 네. 예, 이제 내년부터 이제는 흐름이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은행들은 지금 지금은 아까 가계대출은 아직 괜찮다고 그러셨지만 사실은 네. 위험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예, 연체 부분에 있어서는 가계가 기업보다는 좀 성실하다 이런 의미였었는데요. 일단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곳곳에 곧 터질 것 같은 위험들이 제기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금 대기업 3곳 중에 한 곳도 사실은 부실한 상태이고요.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계열사도 삼성중공업 같은 데를 포함해서 6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은행이 과거처럼 여유롭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산을 뺏어야 될 만큼 은행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신도 젖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업은 앞으로 대출문이 더 좁아졌는데 어떤 대책들이 가능할까요? 이제 우려되는 것이 결국은 이 은행들의 이러한 만약에 우산 뺏기가 이제 과도해지면은. 네. 예, 결국 은행들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늘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자금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금년의 경우에 기업들이 상반기에 흑자를 낸 거를 전부 다 지금 불황형 흑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영업 규모를 늘려서 이익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줄여가지고. 네. 이거 해서 이렇게 기업이 계속 축소지향적인 성장으로 가게 되면은. 네.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거고. 네. 예,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가 봤던 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후반부가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예, 결국 악순환. 네. 예, 그런 과정에 초입에 있다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우려 때문에 대출 회수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은행은 은행대로 지금 여러 가지 관치금융에 대한 반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살생부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뭐 금감원을 비롯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계셨지만 이 CD 등급을 받고 구조조정해야 되는 기업이 30개 이상일 거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은행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그 발표할 거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또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지만. 네. 이렇게 C 등급, D등급 위험하다고 하는 기업이 소위 우리가 좀비라고 하는 것이. 네. 예, 이게 정리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결국은 최근에 와서 조선업을 비롯해서 기업 구조적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좀비 기업을 끌어갈 수가 없다는 문제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 소나기라면은 당연히 우산을 뺏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예, 그러나 이것이 긴 장마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것이 은행의 부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잠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감독 당국이 자꾸 그 시장이 혼돈되게 하는 두 가지 사인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한편은 어느 날은 구조조정하라 그러고 어느 날은 우산 뺏지 말라 그러고 이거는 굉장히 이 은행들로 하여금 그 경영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오히려 정부가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신용경색처럼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정부가 좀 단일화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의 시장 이 상황, 또 기업 상황과 이 은행 상황을 대처해야 될 텐데 어떤 메시지 또 어떤 대안들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정부는 계속 이렇게 그 이중적인 신호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그렇게 기업 일반 구조조정 쪽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은행들이 이제 이제 숨겨놨던 부실들을 터뜨리기 시작을 하면은. 네네. 이 정부가 이제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또 책임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네. 예, 정부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예,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은행들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네. 예, 결국은 책임을 지는 건 은행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최근에 우산 뺏게 하지 말라 그런 데서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것이 면책 그거를 보장을 해라. 네네. 예,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최종 책임은 은행이고 결국은 은행의 부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은행의 관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은행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은행이 중심 잡기 위해서는 97년 IMF 때도 거론됐었지만 좀 독립된 금융 감독 체계라던가 이렇게 좀 관치나 어떤 정치권의 영향을 안 받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런 제도적 개선이 아직도 좀 소원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은행하고 대우해양조선도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네네. 네, 결국은 이런 문제가 왜 이제 그렇게 숨겨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느냐. 네네. 네, 결국은 금융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빨리 이 우산 없이도 될 만큼 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김동원 고려대학교 최빈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반복도 좋은 학습 방법인데요. 어려운 경제 매일 퀴즈처럼 풀다 보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 가로수길 콘서트 티켓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터뷰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최근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의 새 아파트 입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선 이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몇 개월 새 전세금이 수천만 원씩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타난 이것이 건설과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고 위축시키는 변수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값은 내려가고 집주인은 떨어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고 게다가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실제로 이것을 겪고 있는 서울 잠실 등에서는 전세가를 1억 넘게 낮췄는데도 세입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 관심 많으셔서 정답 보내주실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톱 뉴스입니다. 6월 수출 보면서 바닥을 통과했나 했는데 7월 수출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한국의 수출 실적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입점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면세점에 관심이 높을 텐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러 대기업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연대보증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 확산되는 걸까요? 관련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대12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출 실적 정말 오락가락입니다. 이게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좋아졌다 했는데 또다시 나빠지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네, 매달 1일이면 전달 수출 실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7월 수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 보니까 410억 4,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2% 줄었는데요. 지난 4월에 11.1% 감소한 이후에 지난 5월에는 5.9% 그리고 6월에는 2.7% 이렇게 감소를 해서 점점 이제 감소폭이 줄면서 수출이 나아지나 했다가 다시 푹 꺼진 겁니다. 네.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 기록을 또 깼는데요. 벌써 19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중입니다. 이전 기록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3개월이었는데요. 요새 매달 기록 경신 중입니다.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 표시 수출도 10.2% 감소해서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 수출 감소 이 배경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6월 수출 실적 나왔을 때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높았는데요. 일단 7월에는 지난달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어서 아무래도 이 영향이 좀 있었고요. 선박 인도 물량이 감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일부 선박의 인도 시기가 좀 연기가 되면서 선박 수출이 지난해보다 42.5%나 줄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난달에 현대차가 파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수출도 작년보다 14%가량 줄었고요. 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철강 수출도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조업일수나 선박 수출 같은 좀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일평균 수출 감소율이 1.6%밖에 안 돼서 올해 중에 최소를 기록했다. 이게 정부 설명인데요. 그래서 수출 회복 기반은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8월 수출 전망도 혹시 나왔습니까? 8월은 작년보다는 조업일수가 이틀 많거든요. 그러니까 7월보다는 수출 여건이 그래도 좀 개선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좀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부는 신흥국의 경기 침체가 여전하고 또 저유가나 브렉시트 같은 좀 대외 변수의 여파도 있어서 수출 회복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브렉시트부터 보호주의까지 정말 신흥국들의 수출 이야기는 계속 좀 어두워서 걱정입니다. 자, 수출은 이런데요. 경상수지 발표가 됐는데 사상 최대인데 이렇게 기분 좋은 최대는 아니라고요. 네, 이거는 경상수지는 6월 실적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121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벌써 5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온 건데요. 수출이 감소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서 가능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수출이 7.4% 감소했는데 수입이 10.1% 줄었거든요. 이 상품 수지 흑자는 더 늘어난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을 확대했습니다. 네. 상품 수지 흑자가 늘어난 배경을 보니까 저유가가 가장 컸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작년 6월에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이었는데 올해 6월에는 4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수지 적자는 여행 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2억 5천만 달러 늘어난 영향이 컸는데요. 워낙에 요즘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밖에서 쓰고 돌아온 돈이 많았던 겁니다. 예. 자, 불황형 흑자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버는 게 아닌데 이런 점들이 국제사회에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겠죠.
네, 사실 모든 건 적당해야 좋은 건데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에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 비슷한 무렵에 이주열 한은총재도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상수지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2에서 3%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지난해 1,000억 달러로 GDP 대비로 보면 7%에 달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과 같이 만성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 한국이 의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조정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는 이 하반기 경제 여건이 좀 녹록지가 않아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한 950억 달러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BHC법 이래서 미국이 참 불편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면세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면세점 입점 경쟁도 뜨거웠고요. 또 면세점 관련해서 참 많은 로비 이야기도 화제가 됐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다라고 했는데 대기업들이 몰렸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실제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맞다라는 실적이 입증됐다고요? 네, 6월 면세점 총 판매액을 보니까 1년 전보다 무려 94%나 늘었는데요. 지난해 8월 16% 감소한 것을 마지막으로 9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로 22% 증가했고요. 4월과 5월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6월에는 지난해 판매액의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어렵고 해외여행 서비스 수지도 적자인데 이렇게 면세점이 고성장하는 이유 뭔가요? 일단 6월에는 기저효과가 좀 작용했는데요. 네. 작년 6월 돌아보면 메르스가 이제 터져서 확산되기 시작한 달이었잖아요. 네네. 그게 8월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또 끊겼고 그래서 관련 업종 경기도 좀 얼어붙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면세점 판매액을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22% 급감했었고요. 또 7월과 8월에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메르스가 진정되고 나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면세점 매출도 증가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입국한 외국인은 155만 4,400여 명이었습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107% 늘어난 건데요.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인이 75만 8,500여 명, 그러니까 절반가량 됐었고요. 네. 그 수치 자체도 141%나 증가한 겁니다. 중국인이 또 면세점 쇼핑에 엄청 좋아해서 큰 손으로 좀 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중국인 의존도가 높은데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런 의구심인데요. 지금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좀 마찰을 빚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외교 활동이 커지면 중국인 관광객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면세점 매출도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데요. 대상 고객을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 어느 거든 쏠리면 좋지 않겠죠. 오늘 톱뉴스 중에 톱 골라주신다면요? 오늘 톱뉴스는 아무래도 수출 다시 두 자릿수 감소 이걸 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7월에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브렉시트도 그렇고 미국 대선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많아서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수출이 우리 경제 근간이니까 이 수출이 회복돼야 경기도 펼치는데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출로 탑까지 쌓았던 우리나라입니다.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긴급진단 코너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증시가 30분 더 연장돼서 3시 30분까지 전해드립니다. 이 생생경제 겨울에 처음 시작할 때 한 3시 10분경에 증시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증시 상황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3시 30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주는 목소리인데요.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 박진희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30분 연장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살짝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30분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이라면 이제 거래 활성화가 되겠죠. 일단 시장에 좀 시간을 연장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서 증시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시장과의 좀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먼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 다른 시장과의 좀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정 부분 해외와 상품 연계에 있어서의 좀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한 이번 시장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증권시장에서 금시장을 비롯해 여러 시장들이 30분 연장이 됐는데 자, 30분 연장된 오늘의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요약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30분 연장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이 기대했던 바보다는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최근에 있었던 평균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시장이 이끌어지는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2029.61포인트, 플러스 13.42포인트에 머물렀습니다. 2030포인트 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집중되면서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는데요. 703.72포인트, 마이너스 2.52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IT 섹터주들, 전기, 전자, 반도체 관련 섹터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과 반해서 화장품 섹터주들과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은 기관의 손절매성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급락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소 시장과 좀 상반되는 전기, 전자, 경기 민감주들과는 좀 상반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어떻게 국내 증시의 특별한 변화라고 느껴지는 바는 아직 없는데 이게 다른 아시아권 시장과의 어떤 동조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크게 많이 현재까지는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행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사실 30분을 더 연장해 준다고 해서 30분 동안 더 매매를 막 많이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케이스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시장이 변해야 되겠죠. 네. 시장이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돈의 자금들도 좀 흐름들도 좀 있겠고 일단 고점이 돌파되면서 시장이 좀 추가적으로 활성화된다라면은 30분 연장을 한 효과는 좀 더 강하게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0분 이제 계속 연장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나 전략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일이 더 많이 늘어나서 힘들기는 한데요.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시장이 연장이 된 만큼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전기, 전자, 반도체 섹터주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조정하는 거를 좀 이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이 지금 1,100원대 초반까지 주저앉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자금을 얼마나 더 유입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순환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내수주라든지 그동안 성장을 좀 기치로 많이 올랐던 화장품과 바이오, 제약주 섹터주들은 지금 요새 최근에 좀 고심하고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중수를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0분 더 연장된 증시 상황 오늘 긴급 연결로 알아봤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몇 달 전에 저희가 인터뷰드렸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다. 불법은 아니어도 대규모로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래서 이익을 남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한국의 독특한 분양제도인 선분양제도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18개월 동안 아파트 분양권을 3번 이상 사고 판 3,000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주택 공급은 과잉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역전세난까지 지금은 등장하고 있죠. 정작 집은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 뭔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국토부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분양권을 둘러싼 문제와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분양권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정말 네. 복권인지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네. 분양권에 열광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주택 분양 제도의 허점이지요. 네. 우선 적은 돈을 들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 주택일 경우에 6개월만 지나면은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있고요. 네네. 지방은 이 기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종시 같은 경우 공공택지는 1년이 넘어야 됩니다. 네네. 이거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입주 자격만 가지고 거래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떴다방이나 이렇게 분양권이 수천만 원씩 거래되는 이유는 유동자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저금리에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주택시장의 근본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분양 제도가 일어났던 것은 이제 지난 1977년도에 분양가 연동제 평가라는 게 있어요. 네네. 아파트 분양 가격을 규제하면서 네. 건설사들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하는데 안 팔렸을 때를 대비해서. 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도 네. 가짜 집을 보고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네, 그렇죠. 네, 모듈하우스를 보고 사는 거니까. 네. 그래도 분양을 받았다고 그러면 마음의 안도가 놓여요. 일단 주거 안정이 되고. 네. 네, 입주권과는 전혀 달라요. 입주권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입주를 확정 짓고 가는 거가 입주권이고. 네. 분양권은 집이 아니거든요, 이게. 네. 다 짓고 나야 집인데도 분양을 받으면은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니까 네. 일거양득으로 정부가 시행했다는 제도입니다, 이게. 야, 그런데 이 지금 분양권을 둘러싸고 인기가 많은 곳은 지금 분양 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몰리는 건 당연할 텐데 정상적인 인기가 아니라 투기나 불법 수준의 분양권 열기가 문제거든요. 네. 청약 제도 자체도 조금 허술한 면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 청약 제도가 좀 복잡했는데 지난해죠. 지난해 2월 27일부터 이제 바뀐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네. 2014년도 9.1 대책 후속 대책으로 주택 청약 제도를 단순화시켰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자 원칙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한 6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이제 완화시킨 겁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개념을. 네네. 두 번째는 청약 통장의 순위제를 통합했죠. 네. 그래서 입주 절차를 또 간소화시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입주자 저축 예금을 변경하는 기간을 또 단축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가점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 또 소형의 저가도 또 기준을 완화시켰고 단 한 가지 이제 80제곱미터 이하의 가점제는 내년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이제 하게 했어요. 네네. 이렇게 청약, 예금, 부금, 저축 일에 있던 것들 통합해서 이제 주택 청약 제도를 단순화하면서 이게 좀 심해진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제도를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일각 전문가들이 나오지만은 네네.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단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제도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요. 네, 네. 어차피 무주택자나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분양을 하잖아요. 네네. 가수요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고 분양받은 거를 전매하는 거를 네. 좀 강화시키면은 네. 이런 떴다방이나 이런 분양권 전매가 좀 줄지 않겠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오늘부터입니다. 부동산 네.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전매, 불법 전매라든지 떴다방 이런 것들 좀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국토부가 중개업소나 떴다방을 조사하게 되면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철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분양권 전매는 결국에 자율적으로 정화가 되지 않으면 네. 공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좀 시장에 영향을 떴다방처럼 분양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간 좀 자율 완화 이런 쪽에 무게중심이었던 주택 시장이 좀 질서를 잡고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3,000명, 그러니까 3번 이상 분양권을 매매한 3,000명도 좀 네. 전문적인 단타족.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그냥 분양권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결국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정상적인 분양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가 되면은 집이 준공된 이후에 들어갈 시점에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구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분양가격 플러스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거래되겠죠. 네네. 결국에 집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는 주택가격을 올리는 부담스러운 일로 작용하죠. 네. 결국에 주택가격을 올리는 일입니다, 이게. 네,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일이다. 참 큰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임대업이나 관련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 오늘 뉴스입니다. 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완화해서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정부 입장도 있는데 그간 이 부동산 관련해서 좀 거품도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반전되고 있나? 방향이 바뀌었나? 이런 전망이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7년 6개월 8개월씩 상승하던 전세 가격이 좀 꺾였다는 보도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전국 지난달 기준을 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5.1%에서 네. 74.8% 0.3%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사실은.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주택 시장의 거품이 거치지 않겠나. 네. 지금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저금리 시대에 주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세 수요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린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지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른 정도 있고요. 네. 그런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임대주택이나 인근 지역의 그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던 것이 금년 하반기 내년에 계속적으로 이제 입주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네. 공급량이 늘어나면 일단 뭐 가격은 안정되죠. 그것이 이제 주택 가격의 하락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다고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전체적인 장기적인 방향의 변화는 하락 쪽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전방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또 이 역전세난 얘기가 뜨겁습니다. 뭐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급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은행 상황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강남 재건축 제외하고는 부동산 상승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세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30가구 이상 분양을 할 경우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받아야 분양하거든요. 네. 작년에 2015년도에 분양한 물량이 40만 가구입니다. 네. 비아파트까지 포함해서 52만 가구나 되고요. 네. 작년에 인허가 건수가 76만 5천 가구로 발표가 되는데 국토부에서. 네.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분양 보증이 20만 6천 가구. 인허가 건수 35만 5천 가구 이대로 간다면 작년만큼 되거든요. 네. 역대 정부가 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적이 많지도 않아요. 네. 근데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네. 이 분양한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내년 말이나 후년 2018년도 이후에는 공급과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예. 그래 되면은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 가격도 하락하는데 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대부분 전세를 놓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놓은 게 아니고 네. 주택을 구입하면서 났기 때문에 네. 다시 그 가격으로 전세를 놓지 못하면 돌려줄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래 되면 결국에 이제 깡통 전세가 나타나는데 이 깡통 전세가 결국에 주택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네. 왜 그러면 이제 금리도 앞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그렇죠. 하면 그러면 하우스포가 나타나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은 2018년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뭐 2, 3년 내에 현재적으로 정부나 이 관계기관이 이걸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급락만큼 또 위험한 시그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머리 아프고 복잡한 경제 얘기 듣다 보면 배가 절로 고파집니다. 저도 그런데요. 자, 그 배고픈 거 아주 알뜰하고 똑똑하게 또 경제적으로 채워야겠죠. 한 주의 살림살이를 알려주는 생생 장바구니 시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요즘 인사 나눌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날이 참 덥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요. 날씨가 네. 이렇게 계속 더운데 물가 동향은 네. 어떨지 걱정되거든요. 네. 이번 주는 안 그래도 고구마와 미나리 가격이 약간 상승세입니다. 이 고구마는 저장 물량이 좀 많다가요. 이제 네. 상품성 훨씬 좋은 금년산 핵고구마로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서 약간 오름세이고요. 이 시원한 날씨에서 잘 자라는 미나리가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줄기가 뻣뻣해지고 또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미나리는 부드럽고 연해야지 상품성이 좋은 미나리인데 네. 그런 상품들이 좀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나리 이 해독에도 좋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 네. 이게 날씨가 시원해야 잘 자라군요. 그렇습니다. 혼행성 작물이어가지고요. 네, 가끔 먹다 보면 뻣뻣하고 줄기가 두꺼운 게 있는데 더운 날씨에도 자라도 그렇군요. 네, 모르는 사실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또 우리에겐 대체 식품들이 있습니다. 좀 내려가고 괜찮은 가격들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격이 괜찮은 품목들 물론 있고요. 이번 주는 거봉포도, 취청오이, 그리고 주키니 호박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포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봉포도는 알이 커서 먹는 맛도 있고 또 다른 포도보다 좀 더 단맛이 있어서 인기가 좋은데요. 네. 이 거봉포도 출하 지역이 김천이나 영천 지방의 남부 지방에서 중부 지방까지 확대가 되면서 공급량이 증가해서 가격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취청오이는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자라는 환경이 많이 호전이 됐는데요. 이 출하 지역이 충청도에서 강원도 지역까지 확대가 되면서 오이도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덕분에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박 중에 애호박보다 더 크고 색이 진한 호박이죠. 네. 이 주키니 호박은요. 학교 급식에 참 많이 쓰이는 농산물이에요. 네네. 그래서 최근 출하량은 꾸준하지만 이 각 학교들이 방학을 맞아서 급식업체 납품용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먹지
않아서 방학 때문에 먹지 않아서 좀 가격이 싸졌군요. 네. 예, 거봉포도 저도 이 거봉포도 좋아하는데요. 이 작은 포도는 좀 시어서 잘 안 먹는 편이었는데 네.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거봉포도 또 취청오이, 주키니 호박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 제철 먹거리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정말 아까 덥다는 인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네. 이렇게 덥고 기온 처질 때 좀 먹을 거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이 여름철 보양식 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 삼계탕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삼계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잘 찾아보면 또 단 하나의 재료로도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제철 먹거리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재료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제철 먹거리도 그런 건데요. 네. 단호박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단호박이 여름철 보양식이 될 수 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색도 예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애용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단호박은 언제 먹어도 제철이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기운이 없고 또 축축 처질 때 원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네. 쪄서 먹어도 달콤하고요. 또 호박죽으로 끓여 먹어도 아주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는 영양 만점의 식품인데요. 네. 이 단호박의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께서 이 단호박을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붓기 빠지는데 호박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자, 그렇죠. 어떤 단호박이 좋은 단호박입니까? 네, 우선 좋은 단호박을 고르시려면요. 우선 껍질은 짙은 녹색을 띠면서 단단한 것이 좋고요. 이 살짝 들어보셨을 때 크기에 비해서 무거워야 좋은 상품입니다. 무거워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생긴 모양도 대체로 고른 편이어야지 좋은 호박이고요. 이 단호박과 유사한 재료로는 늙은 호박이 있습니다. 네. 이 단호박과 함께 가장 많이 애용되는 호박의 종류인데 일반 호박을 늦가을까지 숙성을 시키면 늙은 호박이 되고요. 이 늙은 호박은 외피가 단호박과 다르게 황토 빛깔을 나타내면서 과육은 단호박에 비해서 붉은 빛깔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단호박과는 크기를 비교해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고요. 늙은 호박이 단호박보다 훨씬 크니까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단호박도 늙은 호박 얘기해 주셨지만 이 단호박도 보관을 잘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단호박은 아무래도 한 번에 다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싱싱하게 저장하려면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고요.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 보관해야 될 때는 씨와 속을 다 긁어내고 나서 랩으로 싼 후에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아, 이 단호박을 씨와 속을 다 긁어내고 이 과육을 놔둔 상태에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말 꿀팁입니다. 네. 네. 자, 제철 먹거리 단호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자, 7월 말 8월 초, 7말 8초. 제가 제대로 읽은 건가요? 이 단어가 생길 만큼 네네. 고속도로 상황 보면 정말 갑갑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죠. 휴가철, 남들 떠날 때 떠나야 제맛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휴가철을 맞이해서 쌀 가공식품 세트를 특별 할인 판매한다. 이 어디 놀러 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로도.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요, 쌀 가공식품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요즘 생활이 바쁜 탓도 있고 또 식습관이 변해가면서 쌀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갈수록 간편식도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국내 쌀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까 쌀 가공식품이 상품화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휴가철 할인 판매 이벤트는요,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이 되고요. 가공밥, 쌀국수, 쌀음료 그리고 쌀과자의 4종 세트로 구성된 상품을 농협 A마켓 홈페이지에서 주문받고 있습니다. 네. 이 세트는 각각 다르게 4종류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각 세트에는 즉석 가공밥, 즉석 쌀국수, 그리고 즉석 떡국, 쌀음료, 쌀과자 등 이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들이 6종에서 9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예, 밥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남는 쌀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만 즐겨도 또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농협 A마켓 홈페이지 NHA마켓, NHAMARKET.com입니다. 여기 가셔서 여러분들 네네.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휴가는 언제 가시나요? 휴가는 다음 주에 짧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생생 장바구니는 놓치지 마시고 그래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무덥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시원하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686님 생수 한 박스 선물 드립니다. 시원한 여름 되시고요. 4549님 역전세난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퀴즈 정답 감사드립니다.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